당신 누구야?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기억을 잃고 사라졌다가 3년 후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남편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죽었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와 버젓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 채로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경기도 수원에 살던 정수아 당시 34세는 주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재원 당시 37세은 중소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으며 웃을 때 왼쪽 볼에만 보조개가 생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보조개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7년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신혼 초에 아들 하나를 낳아 그 아이가 이제 막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아는 그해 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벚꽃이 만발하던 4월 초, 재원은 충청남도 천안에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짧게는 사흘, 길어도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두고 기다렸습니다. 아이에게 아빠 곧 온다고 말하며 현관 앞을 서성이던 그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한재원 씨 가족 되십니까? 저 천안 소방서인데요. 그 순간부터 수아의 세계는 멈추었습니다. 재원이 탔던 현장 차량이 폭우로 범람한 하천 근처 도로에서 미끄러져 제방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승했던 동료 직원은 현장에서 구조되었지만 한재원은 차에서 이탈되어 하천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사흘에 걸친 수색이 이어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으로 처리되었고 경찰은 하천의 유속과 수심을 고려할 때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수아는 그 이후 6개월을 마치 좀비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수아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원의 옷장 문을 열고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셔츠에 배어있던 그의 냄새, 나무 향과 약간의 땀 냄새가 섞인 특별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그 냄새가 사라질까봐 옷을 빨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법원은 실종 기간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사망 추정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아는 아직도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일 안에 익사 추정이라고 적힌 서류. 하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기분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기분이 맞았다는 사실이 전혀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재원이 사라진 지 정확히 3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수아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아이가 아직도 꿈에서 찾던 아빠의 목소리.
수아의 손에서 카트 손잡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금 늙었고 머리가 짧아졌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분명히 한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아니 그 남자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반가움도 미안함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원 씨, 나야. 나 수아야. 당신 아내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팔을 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재원이 아닌데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재빨리 남자의 팔을 다시 잡아 끌며 수아를 쏘아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희 남편한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하율, 당시 31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세련된 차림새, 그리고 묘하게 계산적인 웃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수아는 나중에 그 눈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아 손목을 뒤집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재원이 교통사고로 생긴 봉합 흉터, 5cm 가량의 일자 흉터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흉터, 당신 거잖아. 재원 씨, 나야. 수아야. 우리 아들 민준이도 있어. 민준이 기억 안 나? 남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하율을 쳐다봤습니다. 하율은 재빨리 남자의 앞을 막아서며 수아를 밀어냈습니다. 아저씨 부르겠습니다. 지금 접촉하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수아는 그날 결국 마트 경비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 남자를 미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확인됐고 동호수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연이었습니다. 한재원이 아니라 박도연.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년 반 전에 김하율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아는 재원의 사진을 가지고 천안 사고 현장 인근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째 되던 해 충청남도 인근 한 작은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익사 직전 남성을 치료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퇴원 이후 병원 봉사자로 활동하다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병원을 나갔다는 직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 봉사자가 바로 김하율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은 그 당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학생 신분으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구조된 재원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병원에서였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던 재원. 하율은 그 남자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박도현. 하율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아가 알아낸 것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율은 재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에 한재원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수아와 민준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왜냐고요? 하율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수아가 재원과 하율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은 마트에서의 조우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준이도 데려왔습니다. 6살이 된 민준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살 때 아빠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그 아이가 재원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혈연의 기억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니까요. 재원이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원 씨, 저 기억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 좀 봐줘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재원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아저씨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원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은 뒤에서 달려온 하율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하율은 재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이 여자 또 왔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스토킹이에요. 우리 변호사한테도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수아에게 눈을 돌려 낮게 속삭였습니다. 재원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도현 씨가 당신 남편이었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기억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과거 주입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요? 수아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억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내 남편이야 라고 하면 그게 그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는 법적 조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날 이후 하율은 재원에게 본격적인 세뇌를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저 여자 우리 결혼 소식 듣고 쫓아다니는 스토커예요. 당신이 저 여자 옛날 남자친구랑 닮았나 봐. 예전에도 한번 연락 온 적 있어요. 재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율은 곧장 대응했습니다. 그거 해리성 기억장애 증상이에요. 뇌 손상 이후에 가끔 낯선 사람을 아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율은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사용했습니다. 하율의 가스라이팅 수법은 정교하고 집요했습니다.
재원이 꿈에서 알 수 없는 장면을 봤다고 말하면 하율은 그거 내가 예전에 얘기해 준 내용이야. 당신이 꿈으로 재구성하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재원이 어떤 냄새를 맡고 불안감을 느끼면 그 냄새가 당신 사고 당시 현장 냄새랑 비슷해서 트라우마 반응이 오는 거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이 낯선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 당신 좋아하던 노래 아니야. 그냥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야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특히 재원이 특정 냄새에 반응할 때 하율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천연덕스럽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재원이 나무향이 나는 샴푸나 된장찌개 냄새에 갑자기 멈추거나 고개를 드는 순간이면 하율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재원의 표정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도연 씨 요즘 면 요리 좋아하잖아. 재원은 하율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을 처음부터 곁에서 돌봐준 사람이니까요. 그 감사함이 사랑과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결핍감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감정을 하율에게 말했습니다. 나 가끔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하율은 미소를 지우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가족이야. 수아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현재 법적으로 사망 추정도 아니고 실종으로만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율과의 혼인신고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율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율이 선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박도현이라는 신분으로 생활해온 지 3년이 넘었고 정신과적으로 강제적인 신원 주입은 오히려 치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묘하게도 재원의 정신 건강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의 치과 기록이었습니다. 재원이 과거에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 기록이 있었는데 박도연의 구강 엑스레이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문이었습니다. 재원이 과거 직장에 취업할 때 제출한 지문 기록과 박도연의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아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준이와 박도연은 99.9%의 친자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법원 앞에서 그 결과를 들은 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복잡한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맞았다. 그가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결과는 재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율은 그날 밤 재원이 결과지를 읽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생물학적인 것만 보는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 저 여자랑 살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야. 재원은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처음으로 하율에게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라는 거잖아. 저 아이가
하율은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재원의 눈빛. 하율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이한테도 혼란스럽잖아. 그러나 재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재원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알 수 없는 장소에 서 있는 꿈, 벚꽃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꿈, 낮고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그 울음소리는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원은 혼자 편의점에 들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90년대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수아가 대학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가슴 안에서 빠르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원은 하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노래 뭔데? 재원이 흥얼거리자 하율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더니 멜론 앱을 열어 전혀 다른 최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런 옛날 노래 들으면 감성적이 돼서 기억 혼란이 온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재원은 이미 보았습니다. 하율이 그 노래를 검색하던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 후로 재원은 하율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서서히 패턴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반응할 때마다 하율이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대해 질문하면 하율이 미묘하게 주제를 비틀었습니다. 하율의 지인들이 자신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율이 늘 먼저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하율이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재원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던 어느 날, 재원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율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딱히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안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젊은, 안경도 쓰지 않은 자신이. 그리고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원아, 우리 여기 또 오자. 민준이 크면 셋이서. 수아. 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더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명찰이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작업복 명찰. 한재원이라고 적혀 있는. 재원은 그 명찰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처럼 완전한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된장찌개 냄새, 벚꽃길을 걷던 기억, 어떤 여자의 손. 아, 이 손이다. 이 손을 잡은 적이 있다. 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다. 재원은 그날 밤 하율이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아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한재원입니다. 기억이 전부 돌아온 건 아닌데 제가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흐느끼는데 전화기 너머 재원도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재원은 수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재원은 쪼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아저씨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재원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아도 함께 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편 하율에게는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하율은 재원의 신원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한 혐의, 위계에 의한 혼인신고 혐의, 그리고 수아 측 변호인의 고발로 접수된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율이 처음 재원을 발견했을 당시 주머니에 있던 사진과 명찰을 빼돌려 보관해온 사실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왔다는 사실도요. 법정에 선 하율은 초반에는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변호인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상대의 진짜 삶을 돌려줬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통제였습니다. 하율은 결국 징역 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무효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원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장기적인 치료와 심리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재원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이상하게 다 아는 것 같아. 민준이 않으면 내가 이의 아버지라는 게 몸이 알아. 당신이랑 걸으면 내가 이 사람 남편이었다는 게 발이 먼저 알아.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원의 신원은 회복되었고 민준이는 다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수아는 재원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혹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 잡았을 때, 민준이 처음 태어났을 때 당신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가 다 기억해. 그걸 천천히 당신한테 돌려줄게. 재원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손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남자. 그는 이름도 잃었고
기억도 잃었지만 결국 돌아올 곳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억합니다. 뇌가 지워버린 것들도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원은 내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것만큼은 줄곧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합니다. 그것은 폭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몸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현실 인식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통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재원처럼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빼앗기고도 그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때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노래로, 때로는 아이의 아빠라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